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네, 한편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내란 상성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압박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까지의 내란 수사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내란이 이제 계엄 관련해서 이제 내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엄 자체는 이제 12월 3일에 있었고 이제 12월 4일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구속이 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11일에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령관급 이 군 장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군 수뇌부의 대부분의 계엄 관련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경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 국회의원을 뭐 체포하라는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공모를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민간인이라든지 또 이제 참고인들, 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무회의 당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만약에 법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계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민간인이 돼서는 점집을 또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필 수첩이 발견됐다고요? 예,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된 이 민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현재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햄버거 회동이라고 하는 이 햄버거 집에서 이 현직 그리고 전직 이 군 장교들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점집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점집에서 수첩이 나왔는데 이 수첩이 계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수첩에서 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계엄 관련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경위로 작성하게 됐는지 누군가와 상의를 하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지시로 작성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수첩과 관련해서도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수첩에 군 병력 배치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의 이동 계획이 적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도면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만약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만약에 계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짜달라. 라고 해서 정리를 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이제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지시를 한 사람에게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지시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사실관계가 다른 게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주된 내용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자신이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전방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수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25일 크리스마스에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좀 통보를 한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불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 경호 관련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에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아무래도 25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행위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형사 사건과 별도로 탄핵 심판이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 내란 혐의, 이 어떠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이런 형사적인 사건은 이후에 받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5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헌재에서도 이 송달과 관련해서 지금 23일에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다음 주 중에는 어떠한 조금 구체적인 의견 자체는 좀 표명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올해 안에 출석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는 뭐 이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에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 발부해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가능할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발부가 됐다고 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것도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중히 고려해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공수처로 자료를 모두 넘기면서 이제 이첩이 된 상황인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에서 지금 뭐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당일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중에 일부, 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제한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인력도 적고 이런 설치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수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뭐 굉장히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로 이렇게 이첩이 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또 사건을 검토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시간을 최대한 조금 지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도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에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들은 결국에는 지금 특검 출범이 빨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특검이 이제 출범이 되고 나면 특검으로 사건이 다시 이제 모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언제 이제 개시가 되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법상에 지금 특검이 두 가지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설 특검법이라고 해서 특검법이 지금 있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상설 특검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상설 특검안이 통과가 돼 있고, 그리고 특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서 이 내란 그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특검법을 별도로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회의가 지금 통과돼서 지금 이제 공포 절차가 진행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찰, 검찰, 뭐 공수처에 있는 사건들 중에 이 특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건은 특검으로 다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조금 많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검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특검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상설 특검안에 따른 이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나서도 이 특검이 없던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수사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이게 이 단체가 이제 형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 실제로 수사를 하는데도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뭐 특검이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사 주체가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인데, 지금 검찰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사 주체에서 다른 수사 주체의 수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 건가요? 예, 일단 이 계엄 당일에 경찰 측에 이 체포조를 이제 조금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지원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이제 되려는 예정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이 휴대전화를 이제 한 경찰 관계자들 10명 정도 것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이 현재 국수본 본부장인 이 우종수 본부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마침 지금 이 사건을 넘기면서 뭐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는 것이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있어야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추측은 조금 과한 추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헌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가 보낸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모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는 뭐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송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을 받고 나서 어떤 뭐 기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송달과 관련해서 이제 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이 부분 이제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송법상의 이런 준용 규정에 따라서 송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송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뭐 유치 송달이라든지 공시 송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일인 23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송달 간주를 하겠다라는 이 선언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송달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경우에 어떻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절차가 뭐 진행이 돼서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변호인 구성이 좀 늦어지면 또 이게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27일에 이 준비 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준비 기일은 본 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뭐 이제 쟁점으로 할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건에 대해서 이 변호인이 뭐 대리인이라든지 변호인이 이 사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최근에 선임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기일을 조금 지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리인단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관련 어떠한 좀 지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출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길로 한 길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 쟁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다음 카드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헌법재판에 관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그 가처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효력정지 가처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직무가 정지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에 대해서 집행을 다시 조금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이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이 실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용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인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재판을 지연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지연을 하지가 못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런 전체적인 전국을
봤을 때 권한대행이 권한을 지금 행사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무정지에 관한 가처분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법률 자문이죠.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보면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다. 혹은 뭐 통치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그 사령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상황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배치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내란죄라든지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예. 있습니다.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가 있는데 국회는 이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이제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된다면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 중요한 사실관계인 것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수 내부라든지 이 관계자들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체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피의자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것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체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제 사령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런 뭐 지금 현재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증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내고 또 이제 반대쪽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서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신빙성을 더 설득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도 안 올리면서 이 석동현 변호사는 자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변호인단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이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뭐 선임계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지금 뭐 오랜 이제 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직인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 자체는 지금 표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변호인단에 석동현 변호사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석동현 변호사가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다음 주든 뭐 다다음 주든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렇게 표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공석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여야 지금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반대 입장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을 좀 드러내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법조문을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헌법에 보면 헌법 111조의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항에는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또 헌법 65조에 의해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됐고 이에 대해서 지금 71조에 따라서 이 부분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이 임명에 대한 이 부분이
권한 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권한 대행이 만약 이 부분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6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통해서 9인을 다시 재판관을 완성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2016년 당시에는 이 민주당 측에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었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 할 수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이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다만 또 법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2016년 당시에 쟁점이 됐던 헌법재판관들은 이 국회 선출목이 아니라 대통령 선출목이었습니다. 대통령 선출목이랑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장 선출목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선출목은 나중에도 이제 파면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임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반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지도 계속해서 좀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 6인 심리와 관련해 또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게 현재 헌법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 소원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이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6인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이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이면은 심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이 이제 공석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 부분 탄핵이 결정이 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2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헌법소원을 내고 이와 함께 이 가처분을 냅니다. 가처분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데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인용이 돼서 지금 현재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된 겁니다. 7인이 아니어도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이게 가처분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지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소원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처분은 헌법소원 종료 시까지 일단은 가처분이 인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소원을 취하를 하면 이 부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효력도 같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6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일부에서는 이 취하하면 즉시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효력정지 이제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헌법소원을 내고 동일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기간이 만약에 지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긴 기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익이 이제 검토할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 이후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에 대해서 그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만약에 권한대행이 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으름장을 놨는데 뭐 이건 결국 탄핵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뜻이겠죠? 예, 일단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헌법 53조 1항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53조 2항에 보면 법률안에 대통령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이 관련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때는 그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번 이제 본회의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의 요구 같은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제의 요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92명이 지금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명 이탈표에 대해서 지난 탄핵이랑 동일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요구권 행사 자체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특검법 두 가지 건이 예. 17일에 정부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1일까지가 15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까지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뭐 공포라든지 아니면 제2요구 이런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24일까지 일단은 이 부분 공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탄핵과 관련한 이제 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재판부는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보석이 형사소송 94조, 95조, 96조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보석 사유와 관련해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석을 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속 당시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